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과연 대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월급처럼 매달 따박따박 배당금을 주는 월배당 ETF가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월배당 ETF라는 금융상품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 건지 좀 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금리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대출인데 요즘은 이금융권 금리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대출 경쟁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제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를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이슬기 기자까지 세 분 모두 출동해서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택시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고, 밤에 네. 심야에 택시 잘 안 잡히니까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소식은 택시의 진심인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셨네요. 네. 어떤 내용 대책들이 좀 들어있습니까? 일단은 택시의 의무 휴업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택시기사들은 이틀을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되거든요. 예. 이 규제는 50년 전 1973년에 당시가 국제유가가 많이 오른 오일 쇼크 시기였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랐으니 택시 운행을 좀 줄여서 기름을 좀 덜 쓰겠다라는 명분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예. 이제는 지금도 물론 국제유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오일 쇼크 상황은 아니고 이런 규제를 계속 두는 것보다는 택시의 의무 휴업일을 없애면 원래는 쉬어야 하는 택시가 거리로 나오게 될 테니까 택시의 공급이 좀 늘 거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이제는 없애겠다는 거고요. 이건 개인 택시 업계에서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택시의 의무 휴업일은 개인 택시에만 있었습니까?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꼭 5일뿐만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좀 휴식을 해야 승객들의 안전도 보장된다는 차원에서도 한 거일 텐데. 근데 좀 더 엄밀히는 사실은 그 기름값을 좀 줄이기 위한 게 원래 목적이었고요. 다른 명분으로 이제 삼았던 게 기사님들의 건강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사님들 나오셔야 되니까 건강권 이야기를 꺼내면 그럼 기사님들 혹사하란 말이냐가 되니까 쓱 뒤로 빼는 거군요. 뒤로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개인 택시는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이 나오시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원래 개인 택시는 돌아다닐 수 있는 저녁 시간에도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밤에 택시가 없다는 건데. 아무튼 의무 휴업일이 없어지면 밤에도 나오실 것 같다. 그렇습니다. 법인 택시 쪽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파트타임으로 법인 택시 기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일 심야 혹은 뭐 주말 심야 시간에만 운전을 하는 기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택시 운전 자격증만 있으면 택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택시 공급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인 택시를 몰 기사가 없다는 건데 법인 택시 기사가 모자란 이유는 법인 택시를 몰 때보다 택배나 배달업을 하는 게 수익 면에서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대거 옮겨가서 그런 거라서 택배나 배달일로 옮겨간 기사들이 심야 시간에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죠. 택배 배달은 밤에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택시를 늘려야 되니까 이런 대책을 만들지만 낮에 택배 배달일하고 밤에 택시 운전하시다가 위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도 있죠. 하루에 얼마를 노동하시는지 알 수 없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택시 요금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호출 요금에 변화가 좀 생기는데 지금은 앱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호출 비용이 3,000원이 최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최대 5,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출 요금의 80% 정도는 기사가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지금은 대략 반반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호출 요금을 올리고 기사에게 몫을 더 주면 기사들의 수익이 늘어날 테니까 심야에 운행을 더 많이 할 거다. 이런 계산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심야할증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고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도 인상이 되는데 만약 이 정부와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랑 호출료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기본요금 6,720원에 호출료 최대 5,000원. 많게는 기본요금이 이제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 택시는 추가로 얻은 이 호출료도 이제 택시 기사와 호출해주는 업체가 나눠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출료를 높이면 택시 기사한테 가는 몫이 좀 더 높아지긴 하는데 개인 택시들의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겠으나 법인 택시는 지금 월급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출료에서 나눠지는 배분 몫이 늘어난다 해도 네.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면 네. 낮에 배달 일 하고 그냥 밤에는 쉴랜다 네. 하시는 분들이 택시 타러 오실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 택시 운전하시다가 옮겨간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 정도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걸로 우리가 심야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거라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냥 요금을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돈이 다 택시한테로 가니까 네, 그렇죠. 똑같이 소비자 부담인데 호출료를 올린다고 굳이 하는 이유가 네. 그것도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요금은 아마 국토부가 마음대로 못 올렸나 보죠.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규정상. 네. 지자체들의 몫이니까. 네. 같이 좀 모여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택시가 잡히면 모르겠는데 택시 잡기가 여전히 어려우면 호출료만 오르고 택시 타는 분들 요금만 오르고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군요.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호출을 하면 출발지랑 목적지를 다 적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출발지랑 목적지가 가까우면 호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호출받은 택시기사들이 단거리 콜을 걸러낼 수 없도록 호출비를 낸 승객의 목적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예. 이렇게 바꾸기로 했는데 이것도 빈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건 가까운 거리를 간다는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거리가 멀면 굳이 표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 잡히니까요. 그럼 목적지 표시 안 한 콜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목적지를 표시 안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요. 아주 먼 거리 가는 승객도 표시 네. 안 하게.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여기 갈 때는 택시 잘 잡혔는데 왜 요즘 안 잡히지?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혹시 또 달라지는 게 더 있나요?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방안들은 그러니까 심야 호출 요금 올리고 택시 알바 허용하고 택시 의무 휴업일을 푼다는 건 예. 심야 택시난 잡는 구조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운전대를 놓은 택시 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건데 이건 택시 총량 늘리는 대책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총량을 늘려야 공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려는 방향이 앞으로 타다 같은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켜서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택시 면허 없이 영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렌터카를 대여해서 그걸로 운송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정부의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네.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의 택시랑 같은 서비스를 하면 또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택시난을 해결하려고 공급을 늘리면 택시가 공급돼야지. 네. 기존 택시랑 똑같은 게 공급되면 안 된다고 하면 택시 같지만 택시와는 다른 특화 서비스가 있어야만 허가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사람을 운송을 하고 돈을 받지만 장애인 돌봄 전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택시와는 다른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네. 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본 요금이 저희는 아주 비싼 고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이게 기존의 택시와는 다른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라고 신청을 한 경우만 정부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네. 타다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타다 쪽 같은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오는 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그건 그렇다고 막고는 허용을 싶고. 하자니 택시 쪽이 반발이 심하고 하다 보니 중간에 어정쩡하게 만들어진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택시들한테는 이건 사실 택시 아니에요. 네, 안심하세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고 와라. 네. 그리고 새로 진입을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매출의 많게는 5%까지 기여금으로 무조건 내야 됩니다. 예. 이게 또 생각보다 부담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냐면은 당장 타다 서비스를 다시 도입을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너무 민망하죠. 그거 당장 금지시키라고 그렇죠. 한 게 얼마나 됐다고 그걸 다시 도입. 그래서 이건 쉽지가 않고 대신에 사업 허가 문턱을 대폭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으면 허가를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어제 정부가 분명하게 하나의 예시를 들어줬어요. 예. 플랫폼 업체가 만약에 심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심야의 택시인데 네. 택시라고만 할 수 없고 뭐 다른 서비스 하나를 하기만 하면 네. 좌석이 뒤로 젖혀져서 자면서 갈 수도 있다든가. 그 특화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너희 업체가 심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면허를 주겠다. 사업 허가를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타다의 제도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택시 면허가 없어도 렌터카로 심야에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 진입한 업체들이 어려워했던 그 매출액의 5%인 기여금도 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우버 같은 타다 같은 우버 같은 서비스를 점점 더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또 기존 택시업자들의 반발로 그건 좀 힘들 거다라는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공급을 늘리겠다. 네. 그리고 요금을 올려서 좀 수요를 줄이겠다. 네. 그 얘기로 압축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전체적으로 올리면 공급도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네. 가장 간단한 해법은 법인 택시 기사님들은 돈 번 거 다 회사에다 갖다 주고 월급으로 조금만 받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하느니 그냥 택배합시다 해서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법인 택시를 줄이고 개인 택시를 늘리면 되는 일인데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건가 봐요. 그 개인 택시의 무슨 그 권리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저 들은 얘기인데 네. 일종의 경제 성장의 부채 같은 게 개인 택시 사업자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려울 때 저임으로 네. 10년 동안 무사고로 하면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 값진 거 주겠다. 그렇죠. 그거 약속해서 우리가 택시를 당시에는 대중교통으로 활성화를 하려다 보니까 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고 저임금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가를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개인 택시를 보호하게 되고 보호하다 보니 개인 택시가 늘어날 수 없고 네. 늘어날 수 없으니 법인 택시로 채워야 되는데 그 법인 택시는 회사와 나눠 먹어야 되니까 네. 수익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요금을 올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 이번에는 요금 대신 호출료를 올린 건데 올리는 겁니다. 그게 요금 올린 거죠 뭐. 그렇습니다. 참 답이 안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택시 대책. 네. 이슬기 기자님, 네. 요즘 배당금을 매달 따박따박 주는 ETF가 나와서 많이 호기심들을 갖는 모양이에요, 고객들이. 네, 그렇습니다. 고배당 펀드는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예. 기존의 고배당 펀드가 배당은 많이 주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게 첫째는 사고 팔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펀드에 팔아도 얼마에 매도할 수 있을지는 이틀이나 3일 후에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펀드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팔아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1,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펀드가 이래서 좀 불편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배당을 좀 자주 안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주 줘봐야 분기별로 배당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점을 고쳐서 나온 게 월배당 ETF라는 겁니다. 예. 일단 ETF라는 게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펀드잖아요. 그 말은 내가 ETF를 팔 때 딱 그때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호가를 눈에 보면서 요 가격에 팔자고 딱 던지면 네. 딱 그 가격에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을 때 딱 팔면은 10,000원이 딱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매달 따박따박 배당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라도 좀 확실하게 매달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거래가 편하고 배당도 더 많이 주는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매달 따박따박 배당을 주면 고맙죠. 좋고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왜 요즘 월배당 ETF가 더 많이 나옵니까? 요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는 매월 배당 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 다 모두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월배당 상품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은퇴자들이 배당주 펀드 하나 사놓고 매달 월급처럼 배당을 다 타서 생활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건데 근데 왜 한국은 그동안 월배당 상품이 없었느냐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 기업들 자체가 배당을 자주 안 줘서 그렇습니다. 예. 미국 기업들은 매달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이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고 아주 많이 줘봐야 분기에 한 번 주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들도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매달 배당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배당을 좀 자주 주기 시작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2년 전만 해도 1년에 한 번은 배당을 줬었는데 네. 요즘엔 분기별로 배당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당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운용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품 개발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투자자들이 ETF 하면 이제 주가 오를 것 같은 것만 사서 차익을 챙기고 나오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는 주가는 재미가 없어도 따박따박 배당 나오는 상품을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운용사들도 단순히 배당주에만 투자를 해서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전략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매달 배당을 줄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배당을 좀 자주 해주려면 여러 가지 바꿀 게 참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하려면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규정도 좀 번거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매달 배당을 하면 그럼 매달 주주총회를 해야 네. 된다는 건데 번거로워서 주주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 매달 배당을 주는 펀드가 좋기는 한데 기업들이 매달 배당을 줘야 그게 나오는 걸 텐데요.
그런 기업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매달 배당을 줍니까? 이 ETF는? 예,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로 이제 추가적인 전략을 병행을 하는데요. 네. 그 먼저 분기별로 나오는 배당금은 12달로 쪼개서 투자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것마느라는 너무 배당금이 적으니까 추가로 전략을 쓰는데 요즘 가장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배당 ETF가 많습니다. 커버드 콜이라는 게 참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 ETF 상품에 아예 상품명에 들어가 있어서 저거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예. 커버드 콜 이게 예. 뭡니까? 이게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요.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음 달에 3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티켓값 1,000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운용사한테 그 티켓을 1,000원 주고 샀는데 예. 다음 달 주가가 3만 원보다 낮으면은 그 티켓을 행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티켓은 없던 게 되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반은 1,000원을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서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달에 3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다. 네. 예를 들어서 3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달에 3만 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판다. 그럼 누가 그 권리를 산다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설명 더 들어보죠. 예, 만약에 근데 주가가 올라서 제가 그 3만 원보다 더 계속 주가가 올라서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운용사는 저한테 주식을 그만큼 사줘야 되니까 손해를 나겠죠. 네.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주식, 원래 주식이랑 콜 옵션을 이제 동시에 매도한다 그랬으니까 예. 주식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오르니까 손실은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써갖고 그 배당 재원을 추가로 얻는 것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월배당 ETF 중에서는 액티브형으로 시세 차익을 봐서 그 시세의 일부를 배당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상품도 있습니다. 아까 방금 설명하신 커버드 콜은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보다 오르든 안 오르든 나는 딱 그냥 그 정도 주가로만 유지하겠다. 그 대신 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은 당신이 먹고 뭐 내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딱 고정시킨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파생 상품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파생 상품 커버드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액티브 ETF형인데요. 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일부분은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식 잘 굴릴 자신이 있다 하는 운용사들은 매니저가 투자해서 올린 추가 수익을 추가 배당금 재원으로 쓰고 그거를 이제 배당으로 나눠주는 형식을 띱니다. 그냥 예전 같으면 1년에 한 번씩 드릴 걸 12달로 쪼개주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이런 상품은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 12달로 쪼개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커버드콜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이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서는 이 ETF, 배당 ETF 주가가 계속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3만 원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는데 주가가 3만 원, 4만 원, 5만 원 계속 오르면은 운용사는 오른 가격에 주식을 사서 콜옵션을 판 그 사람한테 줘야 하니까 예. 그만큼 계속 손해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그 콜옵션을 팔아서 티켓값으로 1,000원을 벌어봤자 몇만 원이 손해가 나서 ETF의 가격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펀드의 평가 가치를 깎아먹으면서 배당을 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 주가가 20% 내렸는데 배당으로 연 5% 챙겨봐야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구사하는 전략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당장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종목을 왕창 담았는데 배당을 올해는 많이 줬다가 내년엔 덜 줬다 하면은 이제 결국에 ETF가 주는 배당금도 오락가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박따박 일정하게 월급처럼 배당을 받고 싶은 투자자들은 의미가 없어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돈 더 버는 펀드는 아닌 거예요, 그죠? 돈 버는 걸 매월 잘라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내가 가져가는 거냐, 그 차이인 거고. 네. 돈을 더 버는 게 있으면 다 이걸 하죠.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 네. 이거의 금리가 네. 제2금융권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 잔금 대출이라는 거는 아파트 분양할 때
집단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금리의 대명사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받으니까 여러 은행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경쟁적으로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는 더 낮은데 최근에 이 잔금대출의 금리가 이금융권인 뭐 지역 단위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상호금융 대출 금리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 이렇게 역전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더 대출 금리가 높다 이런 역전 현상이 생겼다라는 뉴스는 지난해 말에도 잠깐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가끔 요즘 그렇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유는 규제의 영향이었습니다. 이 정부가 대출 규제, 가계 부채 총량 규제를 하면서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낮추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대출금리가 올라갔는데 가능하면 우리 은행에 대출 받지 마세요. 대출 받으러 오지 마세요. 그걸 하려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른 이유예요. 지금 이렇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금리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어딘가에 돈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예금 아니면 은행채. 그렇습니다. 대출 상품도 그거에 따라서 나뉘죠. 예금으로 받아온 돈에 대해서 가상금리 붙이는 게 이제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채를 발행해서 가져온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건 고정금리 대출, 물론 5년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 그렇게 조달한 거에 대해서만 가상금리 붙여서 예금으로 받은 돈은 무조건 다 변동금리 대출에 쓰고 채권으로 받은 돈은 전부 다 고정금리 대출에 쓰고 이렇게 나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면 은행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아주 애매하게 조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5년 만기 채권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구해올 때 드는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만기 채권 금리가 이 4월 중순 정도만 하더라도 한 4% 초반이었는데 이게 9월 중순까지 해도 9월 말까지 가면서 5%를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요즘 금리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 대출도 여기에 가상금리 붙이긴 붙여야 되잖아요. 0.1%만 붙이더라도 5%가 넘어가는 상황이 와버리다 보니까 이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은행이 조달하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다. 과수원에서 비싸게 사오는 과일 그럼 비싸게 팔아야죠.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과일 가게 명분이라는 건 이해되는데 그럼 이금융권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나 지금도 용 빼는 재주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방송 용어 아닌 것 같아서 참았더만 하여튼 무슨 그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싼 금리로 조달을 해옵니까? 그럼 제2금융권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채권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그 상호금융에서 발행하는 예적금 이게 거의 그냥 주된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건 1, 2년 만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5년씩 빌려줬다가는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금리를 보통 1금융권보다 높게 받았었죠. 그래서 5년 금리 상품도 팔고는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국채금리가 은행채금리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한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역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가끔씩은 백화점에서 파는 뭔가가 훨씬 더 시장보다 싼 경우도 있으니까 어쩌다가죠. 은행 금리도 요즘 그런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러 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